확인할 때로 말씀하세요. 김태우 화이팅! 화이팅! 김태우 멋지다! 힘내시고! 힘내시고! 용기치 마세요! 김태우 힘내라! 공정방송해 공정방송! 공정방송 하라고! 문재인의 고전선거 왜 고전하냐! 자기 차서 정권 잡은 문재인 사태! 김태우 화이팅! 김태우 화이팅! 힘내세요! 네. 지금 곧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사회자석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지금 사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잘생겼다! 예, 저는 김태우 수사관 변호인 중 한 명으로서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강재원 변호사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는 공익 제보자인 김태우 수사관이 비리 혐의자로 매도당하고 있는 작품의 사항을 속과할 수 없었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순서는 먼저 김태우 수사관이 공식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그 이후에 기자님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김태우 수사관이 알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내용들을 전부 알려드리기는 시간 관계상 어렵기 때문에 주요 내용 위주로 말씀드릴 것임을 알려드리고 나머지는 차후에 다시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태우 수사관 변호인입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할 텐데요. 김태우 수사관이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문을 작성하고 오늘 발표를 할 것입니다. 당내에 계신 우리 기자분들, 그리고 또 일부 시민들도 계시는데요. 가급적이면 김태우 수사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자회견 도중에 연호를 하시거나 좀 소란해지는 일이 생기면 우리 기자회견에 그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김태우 수사관을 성원하신다면 정숙하게 좀 경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취지를 말씀드리면 김태우 수사관은 공익신고자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최근에 대검의 징계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이 1시간 만에 신청 접수 1시간 30분 만에 기각 결정이 변호인에게 송달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개인 비리 차원으로 사실상의 수사 지침을 내렸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도 기자회견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에서 부득이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회견문을 우리 수사관이 낭독하겠습니다. 카메라맨 좀 앉아. 앉았습니까? 저는 금일 저는 금일 2018년 12월 14일자 SBS 8시 뉴스를 시작으로 제가 제보하였던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제보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드리고 그에 대하여 올바른 평가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와대 특감반에서 3개 정도 연속으로 근무하면서 친여, 친야를 가리지 않고 비리가 포착되면 집중적으로 첩보를 생산하는 자세를 견지하여 왔습니다. 눈치를 보며 일을 할 것이면 검찰 수사관을 진작에 그만두었을 것이며 이 길을 걸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관 말직이지만 첩보 생산이라는 은사를 받은 것에 깊이 감사하고 이 일을 사랑하였지만 이 정부에서 저는 친여권 실세들에 대한 감찰 첩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였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고 급기야 제가 하지도 아니한 지인 사건을 조회했다는 이유로 표적 감찰을 받았습니다. 청와대는 제가 지인 사건을 조회하지 아니하였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빌미로 저를 쫓아내기 위하여 불법적인 휴대폰 감찰을 벌였고 제가 동의하지도 아니한 부분에 대한 별건 휴대폰 포렌식 자료를 활용하여 저를 범죄자로 낙인 찍어 언론에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통령님의 가이드라인 제시 이후 그 다음날 저는 해임 처분되었고 저와 변호인들이 징계 처분에 대한 가처분을 행정법원에 제기하였지만 16페이지에 이르는 소장을 접수한 지 단 1시간 만에 기각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에서는 공익제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현재까지 내리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총 6가지 사항에 대하여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초 이 사건의 빌미가 되었던 경찰청 특수수사과 지인사건 조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지인이 수사받는 사건을 조회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대단히 큰 오해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수사과에서 실적을 조회하게 된 경위는 제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며 작성했던 첩보 3건이 2017년 하반기경 특수수사과에 이첩되었는데 2018년 가을 무렵 동 사건들 중 수사가 성공하거나 결론이 나온 것이 있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제가 쓴 첩보 대상자 2명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실적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2018년 11월 2일 오후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기 전에 저는 저의 직속 상관인 김태곤 검찰사무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쓴 첩보로 특수수사과에서 혐의자를 구속시켰습니다. 라며 언론기사 출력물을 보여주니 김태곤 사무관은 특감반 연말 실적을 확인하여 수석님께 보고해야 하니 한번 알아봐라 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본인의 경우 검찰 사무관 특별승진의 실적에 크게 도움될 사안이라서 승진을 위해서라도 실적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청 특수수사과 출신 박모 형사에게 제가 부탁하기를 특수수사과 관리반에 특감반 실적 조회하러 갈 것이니 미리 전화 예약을 해달라고 하고 11월 2일 오후에 찾아갔습니다. 관리반장 김모 경감에게 저는 특감반에서 이첩시킨 첩보 3건에 대하여 조회를 의뢰하였는데 당시 저는 어떤 첩보인지 말로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작성한 첩보의 이첩표를 건네주었고 김 경감이 하나씩 조회하여 그 결과를 자필로 빨간 펜으로 기재하여 준 것입니다. 제가 추후에
그 이첩표를 기자님들에게 배포를 해줄 것인데요. 거기에는 제가 쓴 첩보 제목과 작성자, 이첩일자, 이첩기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어떤 것을 조회 의뢰하였는지 그 첩보 제목이 나와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담당 관리 반장이 자필로 빨간 펜으로 이렇게 스스로 기재를 해준 것입니다. 요 표 밑에 이 표와 파란 글씨만 제가 가져갔던 것이고 이거를 보고 아예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그 김경감이 이걸 보고 자발적으로 빨간 글씨와 같이 자필로 기재를 해준 것입니다. 당시 몇 분 걸리지도 않았고 첩보 제목을 제 입으로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조회 의뢰했는지 그리고 경찰관이 무엇을 조회를 해 주었는지에 대하여 이런 물증이 저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지인이 관련된 사건을 제가 묻거나 지인의 이름이나 지인의 회사는 일체 언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사진 파일에 기재된 첩보들 중에서 두 번째 국토부 관련 첩보가 문제가 된 것인데 위 첩보는 오히려 저희 지인이 저에게 제보를 해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인이 수사를 받는 사건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의 상황이 언론에 오보가 났습니다. 경찰청 방문 직후 경찰청의 누군가가 반부패 비서관에게 전화하여 제가 조회하지도 아니한 지인 사건을 조회 의뢰했다라면서 엉뚱한 항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감찰까지 받고 나서 제가 하도 이상해서 그 박 형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박 형사 왈 특감반에 실적 조회하러 간다고 말을 전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실수로 제가 점검하러 왔다고 잘못 얘기해가지고 이 말을 전해들은 경찰관들이 기분이 나빠서 저를 엉뚱하게 오해한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위 특수수사과 경찰관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고 대검 감찰본부에서도 제가 지인 사건을 조회하거나 그 회사에 대해서 조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선일보 기자들이 위 경찰관들을 직접 취재한 결과 제가 지인 사건을 조회하거나 그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배포한 자료에 있는 기사와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 중 중요사항만 얘기하면은 경찰 측은 김 수사관이 해당 시점에 경찰청을 찾은 건 맞지만 최 씨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김 수사관이 최 씨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 최 씨 조사를 담당한 경찰도 김 수사관이 경찰청을 찾은 사실을 몰랐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정도면 제가 지인 사건을 조회하지 아니한 것이 밝혀졌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11월 28일 제가 지인 사건을 조회했다는 KBS 보도로 인하여 20년 공직 인생이 끝나버렸습니다. 청와대는 저에 대한 별건 감찰로 저의 약점을 잡아놓고 검찰에 복귀시켰으나 제가 지인 사건을 조회하지 아니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검찰에 징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특별 승진 때문에 검찰에 복귀한 것으로 특감 반장과 합의하였고 보안을 서로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주 후 11월 28일 KBS 오보가 나오자 청와대는 갑자기 저를 꼬리 자르기 시작하며 범죄자라며 언론에 여러가지 사항을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본인의 명예를 지키고 청와대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범죄 행각을 공익을 위해 공표하기로 마음먹고 청와대와 외로운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수석의 인사검증 실패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날 국회 운영위원회 당일 조국 수석이 인사검증 관련하여
7대 원칙에 맞게 인사검증을 하였고 원칙에 벗어난 인사는 한 명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염한웅의 경우 음주운전 취소 전력이 2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2017년 8월 30날 임명을 강행하였습니다. 저는 염한웅이 임명된 직후인 2017년 9월 1일 염한웅이 음주운전으로 2회 면허 취소되었다는 내용의 감찰 보고서를 올렸고 9월 6일자에도 추가로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청와대는 염한웅에 대한 부의장 임명을 취소했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보고 이후 며칠 뒤 9월 11일자 경향신문에서 이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29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그리고 음주운전 등을 5대 비리보다 더 큰 문제로 거론한 바 있습니다. 5대 범죄는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입니다. 염한웅의 음주운전 전력은 정지도 아닌 취소만 2회였습니다. 위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염한웅 부의장이 말하기를 청와대도 인사검증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본인이 2차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은 청와대가 스스로 정한 원칙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조국 수석과 대통령께서 염한웅의 음주운전 2회 취소 사실을 알고도 임명을 강행했다면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조국 수석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를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를 모르고 임명을 강행했다면 조국 수석은 대통령께 보고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께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면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제가 최초로 공익 제보했던 우윤근 대사 사건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저의 감찰 보고서를 박형철 비서관으로부터 전해들은 조국 수석은 비서관에게 확실하냐고 물었고 확실하다는 비서관의 대답에 조 수석이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보고하자 임 실장이 사실로 확인되었으니 대책을 강구해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에도 나와 있듯이 서로 임 실장과 우윤근 대사가 말이 맞지 않아서 보고받지 않았다는 임 실장의 말과 달리 우 대사는 임 실장과 통화를 했다고 시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는커녕 비서관은 특감반장을 통하여 저에게 보안을 잘 지키라고 하였고 그로부터 한 달도 되지 않아 우윤근이 러시아 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이것도 염한웅 건과 마찬가지입니다. 수석과 비서실장, 대통령께서 이를 모두 알고도 임명을 강행하였다면 정말로 큰 문제이고 대통령께서 모르셨다면 수석과 실장은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눈과 귀를 가린 것입니다. 인사와 관련하여 제가 올린 감찰 보고서는 모두 묵살되었는데 그 대상자를 말씀드리면 우윤근 러시아 대사, 염한웅 부의장,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대표적입니다. 이번 정부의 인사검증 또는 감찰 과정에서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상자 또는 감찰 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을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스스로 시인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대로 검증하거나 확인하려면 저와 같은 특감반 직원들 여러 명에게 혐의 내용을 추가로 조사하라고 시키거나
수사기관에 이첩하여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정당한 업무 방법인데 청와대는 본인들의 우군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직접 변명만 듣고 그냥 임명해버렸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박형철 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과 친한 모 검찰 간부에 대한 감찰 보고서를 보고받았으면 저나 다른 특감 반원들에게 확인시키거나 검찰에 이첩시켜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서관은 저에게 특감반장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전화해서 확인했다며 문제없으니 신경 끄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손혜원 의원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문제없다고 말합니다. 공정하게 일을 처리할 마음이 있다면 손혜원 의원이 말만 듣고 그대로 믿어주기보다는 공정한 방법으로 정밀 조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와 같은 약자에게는 엄정한 잣대로 처벌하고 자신들의 잘못은 감싸주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찰 DNA가 없다는 발언, 그런 발언은 자신들은 절대로 잘못이 없다는 교만함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국가예산 횡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특감반 창설 직후 반부패 비서관은 이인걸 특감반장과 함께 특감반원들의 활동비 지원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특감반원들은 매일 외근 활동을 하며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활동비를 출장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 상당을 각 개인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고 특활비 또는 특정 업무 경비로 기억되는데요. 현금 40만원을 봉투에 넣어서 직접 개인별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특감반 구성원 중 내근만 전담하는 직원은 외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근 직원에게도 허위 출장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출장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특감반 데스크 김태곤 사무관은 내근 전담임에도 출장비를 개인 계좌로 지급받았습니다. 그런 직원이 특감반 내에 한 명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16개월 동안 그 한 명이 받은 출장비는 최소 1,500, 1,600 정도 될 것입니다. 만약에 2명이라면 3천만 원이 넘어갈 것입니다. 국민 세금을 허위로 수령한 것입니다. 반부패 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은 국가 예산을 허위로 집행한 것이어서 실정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출장비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니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에도 해당될 것입니다. 출장비는 반부패 비서관실이 총무비서관실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박형철 비서관이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특감반 김태곤 사무관의 허위 출장비 수령은 청와대와 특감반원의 계좌 거래 내역 등의 자료가 남아있으니 이를 감추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반부패 비서관과 민정수석은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다른 비서관실에서도 비슷한 방법의 불법 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휴대폰 불법 감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거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영장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감찰 대상자가 아무리 공무원이라지만 영장도 없이 휴대폰을 제출하라면서 동의서를 쓸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조국 수석은 동의서를 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은 이 문제의 본질은 동의서를 쓸 것을 강요한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진심으로 휴대폰을
제출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청와대 특감반이라면서 몇 명이 우우 몰려가서 휴대폰 내세요. 동의서 쓰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건 동의가 아니고 강요입니다. 강압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때에도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함을 고지합니다. 그러나 특감반이 공무원에게 동의서를 쓰게 하고 휴대폰을 수거할 당시에 동의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고지한 사실이 한 번도 없습니다. 동의서를 쓰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고지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포렌식할 때 그 휴대폰 명의자가 참관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임의성 있는 동의서에 의한 휴대폰 감찰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는 명백히 불법이며 공권력을 빙자한 폭력입니다. 수사기관이 강제 수사를 할 때에도 영장을 법관에게 청구하여 법관으로부터 수사와 관계없는 사생활 침해 등 본류에 어긋나는 부분은 일부 기각됩니다. 판사가 두 줄로 긋습니다. 그러나 특감반에서는 동의서 자체를 강압적으로 진구하고 서명 한 번 강제로 받았다는 이유로 본래의 감찰 목적에 맞는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하면 여자 문제 등 별건 사생활까지 먼지 털듯이 털어서 그 별건으로 조사하여 괴롭혔습니다. 저에게 직접 조사를 시켰습니다. 외교부 국장 제가 선관계 한 거 조사해서 자백 받았습니다. 저에게 그러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한 별건 여자 문제로 징계 조치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모 국장은, 잘 나가는 국장은 그냥 아프리카 인근의 대사로 정보 조치만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참여정부에서 일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조치를 받은 것 같습니다. 반면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같은 외교부 간부는 모 심의관은 비슷한 문제로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똑같은 외교부 직원인데 잣대가 다릅니다. 네. 저의 경우 6급 이하라고 감찰받고 비리자로 낙인 찍어 내쳤습니다. 예. 같은 잣대가 아닙니다. 저도 청와대에서 쫓겨날 당시 똑같은 방법으로 당했습니다. 원치 않는 동의서를 임의성 없이 썼고 동의에 대하여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포렌식할 당시 저 같은 사람도 참관권을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별건 감찰을 받았습니다. 제가 징계받았던 골프 향후 수수 등의 자료는 모두 위와 같이 별건 휴대폰 감찰, 불법 감찰에서 나온 포렌식 자료였습니다. 이는 제가 포렌식을 동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불법 자료입니다. 저는 최초 경찰청 조회권 때문에 감찰을 받은 것인데 제가 지인 사건을 조회했다는 물증이 나오지 아니하자 제 휴대폰 기록에 남아있던 별건 골프 등을 문제 삼아 별건에 불법 감찰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청와대는 위와 같은 휴대폰 포렌식 감찰을 계속하겠다고 하니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사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해본 사람들은 항상 실체적 진실 발견만큼 절차적 중요성과 인권 보장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꼭 나와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깨끗한 대통령입니다. 어쩌면 이 겨울이 구치소에서 보내는 마지막 계절이 될지 모릅니다. 대통령께서 이 마지막 겨울을 지탱케 할 유일한 방법 중 한 가지는 태극기 집회도 아닙니다. 대통령을 위한 법적 싸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계를 향한 구명 호소도 아닙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엽서 편지 보내기입니다. 대통령은 수많은 국민들이 보내주는 엽서 편지를 통해서만이 힘을 얻고 계시게 될 것입니다. 그 엽서 편지들은 대통령을 더욱 강하게 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자신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유들을 발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이 겨울을 넉넉히 견디시게 할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마음이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전달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엽서 편지들을 통해 대통령께 막바지 생기를 불어넣어 드리십시오.
고